일본 제품이 아니면 사지도 않아요. 한국은 그냥 들러보는 정도죠.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사업가가 제작한 8분짜리 한국 영상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만을 고집하던 수입업자가 단 사흘간의 서울 체류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천공항 도착 30초 만에 그녀의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서울에서 무엇을 목격했기에 8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열광하며 댓글을 남기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러시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감동열차TV의 나레이터인 저 서진이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저의 원동력이 됩니다. 현재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나 코즐로바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입업을 하고 있는 35살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수입업체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꽤 알려진 곳입니다. 주로 일본 제품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제 사무실 벽면에는 도쿄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깔끔한 일본 상점들,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지하철, 완벽하게 정리된 거리 모습들이죠. 저는 항상 직원들에게 말해왔어요. 일본 제품이야말로 품질의 상징이라고 말입니다. 정밀함과 신뢰성에서는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확신했죠. 올해 봄, 도쿄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시아 시장 확장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출장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도쿄로 가는 직항편이 만석이었던 거죠. 여행사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서울 경유편은 어떠냐고 말이에요. 서울에서 하루 정도 머물다가 도쿄로 가는 일정이었죠. 저는 처음에 주저했어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직항편 대기 시간을 생각하면 경유편이 더 빠르다는 설명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은 그냥 거쳐가는 도시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일본의 아류작 같은 곳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죠. 사실 한국 제품들도 러시아 시장에 들어와 있었지만 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일본 제품의 완성도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고 여겼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위한 기획을 세웠습니다. 일본 대 한국 비교 기행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일본의 우수함을 보여주고 한국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으로 말이죠. 구독자들도 그런 비교 콘텐츠를 좋아할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카메라를 테스트해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아침 풍경을 배경으로 간단한 인사말을 녹화했어요. 구독자들에게 이번 여행의 목적과 계획을 설명했죠. 일본 문화와 기술의 정수를 체험하고 한국은 간단히 둘러보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일본이 왜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대도 없었고 그냥 하루 정도 관광하고 넘어갈 계획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베리아 평원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아시아 국가는 역시 일본이라고 말이에요. 정확성과 품질에서는 독일과 견줄 만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죠. 한국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제 모든 생각이 뒤바뀌기 시작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순간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약간 놀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항 건물만 멋있게 지어놓은 거겠지. 운영 시스템은
어떨까 하는 의심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깔끔하게 정리된 안내 표지판들이었습니다. 러시아어 안내문까지 있어서 조금 의외였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도 영어 안내는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일본 나리타 공항의 완벽함에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였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외국인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기계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인식시키는 과정이 시작됐어요. 기계가 제 얼굴을 인식하고 여권 정보와 대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0초도 채 걸리지 않아서 모든 절차가 끝났거든요. 화면에 마리나 코즐로바님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동시에 떴어요. 심지어 제 이름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도 입국 심사에 최소 10분은 걸렸는데 말이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외국인들도 비슷하게 빠르게 입국 절차를 마치고 있었어요. 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복잡한 서류 작성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권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도 놀라운 점들이 계속 발견됐어요. 컨베이어 벨트마다 정확한 도착 예정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3번 벨트, 오후 2시 47분 도착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정말로 그 시간에 맞춰서 제 짐이 나왔어요. 이런 정확성은 일본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공항 로비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청소 로봇들, 홀로그램으로 길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이었어요. 제가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자 한 직원이 먼저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직원의 영어 실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직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도쿄에서도 영어가 가능한 직원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도 정말 간단했어요. 비밀번호 없이 바로 연결되었고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속도를 측정해보니 블라디보스토크 사무실보다도 빠르더군요. 이런 인프라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혼란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서의 경험이 제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고속도로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표지판들도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도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일본에서도 오셨나요? 기사님이 친근하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기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인천공항이 세계 1위 공항으로 몇 년째 선정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일본 공항들도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한다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항상 일본이 아시아의 표준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 기존 생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한국의 시스템이 이 정도 수준인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유튜브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꺼내들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국의 아쉬운 점들을 찾아서 일본과 비교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는 그런 내용을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좋은 인상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방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이 시간이면 거리가 조용해지기 시작하는데 창밖을 내려다보니 서울거리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잠깐 나가보기로 했어요. 호텔 프런트에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시간에 돌아다녀도 안전한지 말이에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안전하다고, 특히 명동 일대는 새벽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고 하더군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카메라를 챙기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명동 거리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거리는 마치 저녁 시간처럼 북적였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편안하게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성이 혼자 돌아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저 역시 평소에는 밤늦은 시간에 혼자 외출하는 것을 피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렇지 않게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거리 분위기였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도 보였지만 소란스럽거나 위협적인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서정연한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길을 걷다가 24시간 무인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봤는데 그곳에서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카페 곳곳의 테이블에 고가의 노트북들이 그냥 놓여 있었거든요. 맥북 프로, 서피스 프로 같은 최소 200만 원은 넘는 제품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명품 가방들이 의자에 걸려 있고 최신 스마트폰들이 테이블 위에 무방비로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작 주인들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하러 갔거나 화장실에 간 것 같았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5분, 10분, 15분이 지나도 아무도 그 물건들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다른 손님들은 마치 그 물건들이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죠.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카페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저 물건들이 정말 사라지지 않냐고 말이죠.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니까 서로를 믿는다고 하더군요. 이런 대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한 여학생이 너무나 당연한 듯 자기 맥북을 들고 앉아서 과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집에서 하는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구독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대학생이 자리를 봐달라며 옆 테이블에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올 테니 잠깐 자리를 지켜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모르는 사람은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끼리 이런 신뢰가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촬영했어요. 테이블 위에 무방비하게 놓인 귀중품들, 편안하게 혼자 앉아있는 여성들, 서로를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이에요. 새벽 2시가 되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편의점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고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제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심지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것이 정말 매일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특별한 날이라서 그런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니 이것이 일상적인 풍경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호텔에서 생필품이 필요해서 온라인 쇼핑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한국의 배송 시스템이 어떤 수준인지 궁금했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온라인 주문하면 최소 이틀은 기다려야 하니까요. 한국의 한 쇼핑 사이트에 접속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화장품, 간식, 생활용품 등등 10가지 정도였죠. 결제하는 과정에서 배송 옵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배송이라는 옵션이 있더군요.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 7시 전에 배송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6시간 만에 전국 어디든 배송이 가능하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시내 배송도 하루는 걸리는데 말이죠. 하지만 호기심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50분에 주문 버튼을 눌렀어요. 주문이 완료되자마자 실시간 배송 추적 알림이 왔어요. 상품이 물류센터에서 분류되고 있다는 메시지였죠. 새벽 1시쯤에는 배송기사님이 출발했다는 알림이 왔고 새벽 3시에는 제가 있는 지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신기해서 잠을 못 자고 계속 추적해봤어요. 새벽 5시쯤에는 호텔 근처에 왔다는 알림이 왔고 6시 반에는 호텔 프런트에 상품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로 6시간 반 만에 모든 물건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상품 상태였어요.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고 포장도 완벽했어요. 심지어 작은 메모까지 들어있었는데 러시아에서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받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했어요. 자정에 주문하는 모습부터 새벽에 상품을 받는 순간까지 말이죠. 러시아 구독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제주도까지도 같은 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러시아로 치면 모스크바에서 주문한 물건이 6시간 만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온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배송기사님께 직접 물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 말이죠. 기사님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전국의 물류센터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배송 경로를 계산한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기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자신들이 단순히 물건을 배송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급한 마음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자정에 주문하는 분들은 분명 급한 일이 있을 거라며 그래서 더 빨리 배송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철학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한 물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한 점도 생겼어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배송기사님들이 정말 힘들 텐데 노동 환경은 어떨까 하는 걱정이었죠. 그래서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자정부터 새벽까지 계속 일하시는 게 힘들지 않냐고 말이에요. 기사님은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물론 힘들다고,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대답을 들으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지만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러시아 구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원래 계획했던 일본 대 한국 비교 영상 대신 서울의 진짜 모습을 생중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더니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의 실제 모습이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겼거든요. 특히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올린 짧은 영상들을 본 구독자들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밤 10시부터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했어요. 처음에는 3,000명 정도의 시청자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벽 1시쯤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구독자들의 댓글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말도 안 된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게 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는 댓글이 많았어요. 무인 카페에 들어가서 귀중품들이 무방비로 놓여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댓글창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거짓말이다, 연출이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죠. 그래서 저는 직접 증명해 보이기로 했습니다. 제 지갑과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놓고 10분 동안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 사이 시청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러시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10분 후 다시 들어가 보니 제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옆 테이블 손님이 제 폰이 떨어질까봐 안쪽으로 밀어놓기까지 했더군요. 이 장면을 본 구독자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천사다. 이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니 내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댓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어요. 시청자 수는 계속 증가해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다른 나라 시청자들도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러시아어 댓글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댓글들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제 방송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새벽 배송 체험 영상을 다시 보여주자 또 한 번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자정에 주문해서 새벽 6시에 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댓글이 쏟아졌죠. 특히 러시아 시청자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배송받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며 부러워했어요. 방송 중간중간 저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일본만이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죠. 이런 솔직한 고백이 시청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준 것 같았어요. 시청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돈을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니냐는 댓글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더욱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는 러시아 사업가라고, 그냥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라이브 방송이 4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시청자 수는 최고 80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러시아 유튜브 라이브 방송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어요. 전 러시아 인구의 약 10분의 1이 제 방송을 본 셈이었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서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흥분 상태였어요. 제가 보여준 서울의 모습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많은 러시아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생겼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고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건지 고민이 되더군요. 내일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이틀 후 예상하지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제 사업 파트너 알렉세이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리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온 러시아가 내 방송 이야기로 난리가 났어. 알렉세이는 제가 15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였어요. 일본 제품 수입업을 함께 시작한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죠. 그런 그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거래처들이 모두 연락해왔어. 내가 한국을 너무 좋게 말하고 있다고, 일본 제품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거야. 알렉세이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그냥 보고 느낀 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런 파장이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더욱 심각한 건 일본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오사카에 있는 주요 거래처 담당자가 제 방송을 보고 우려를 표명했다는 거죠. 15년간 쌓아온 비즈니스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세이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마리나, 이번 기회에 일본의 좋은 점들을 더 부각시키는 영상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균형을 맞추는 거지. 그의 제안은 이해할 만했어요. 사업적으로 보면 당연한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은 정말 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 그 진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걸까요? 15년간 쌓아온 사업 기반과 제가 본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러시아 구독자들의 반응도 복잡했어요. 대부분은 제 방송을 지지해 주었지만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어요. 왜 갑자기 한국을 찬양하느냐? 러시아인으로서 자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댓글들도 있었죠. 이런 반응들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밤늦게 호텔방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이었어요. 무인 카페에서 귀중품을 그냥 두고 가도 괜찮을 만큼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 말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세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결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알렉세이, 미안하지만 나는 내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거야. 사업이 중요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해. 알렉세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리나,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15년간의 사업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구독자들에게 솔직한 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처한 상황과 고민을 모두 털어놓았죠. 사업상의 압박이 있지만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앞으로도 제가 본 것을 정직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고백이 구독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됐지만요. 예상과 달리 구독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정직한 사업가라며 응원해주는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 감동했다는 메시지들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반응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본 거래처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몇몇 계약이 취소됐거든요. 당장 수입이 줄어들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한 기업에서 러시아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의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연락했다는 거죠. 진실을 말한 덕분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또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러시아 극동 지역의 젊은 사업가들이 저에게 연락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과의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다며 조언을 구했어요. 제 방송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지난 일주일을 정리하는 특별한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라 제 인생관을 바꾼 경험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말이에요. 제목은 시베리아에서 서울까지로 정했어요. 편집 작업에만 이틀을 투자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충격부터 시작해서 새벽거리의 안전함, 무인 카페의 신뢰 시스템, 새벽 배송의 기적까지 모든 순간들을 담았어요. 특히 제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는 과정을 솔직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담고 싶었던 건 한국 사회의 신뢰 시스템이었어요. 기술이 발전한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이런 사회적 신뢰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제목을 다시 한번 고민했어요. 시베리아에서 서울까지라는 제목이 제 마음의 여행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편견에서 이해로, 무관심에서 감동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여정을 담고 있었거든요. 영상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틀 만에 조회수가 500만을 넘어섰고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렸어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시청자들도 많이 유입됐더군요. 영어 자막을 추가했더니 전 세계 시청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댓글들의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한국이 좋다는 반응을 넘어서 자신들의 나라를 돌아보게 됐다는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도 서로를 더 믿어보자. 우리 사회도 이런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들이었어요. 특히 러시아 젊은이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심지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울까지 기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제 영상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러시아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주요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신문에서도 기사를 쓰고 싶다고 연락해왔어요. 한 러시아 방송사는 제 영상을 바탕으로 한러 문화교류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에서도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언론들이 제 영상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한국 시청자들도 많이 유입됐어요. 한국 분들의 댓글을 보니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는 내용이 많았어요. 국제적인 관심도 생겨났어요. 유럽과 북미의 여행 블로거들이 제 영상을 공유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특히 안전한 여행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영상이 베니스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 초청받았다는 거였어요. 개인이 제작한 유튜브 영상이 이런 권위 있는 페스티벌에 초청받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페스티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제 영상이 단순한 여행기를 넘어서 문화 간 이해와 편견 극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받았다는 거였어요. 특히 개인의 솔직한 경험을 통해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준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했습니다. 베니스에서 상영될 때 전 세계에서 온 다큐멘터리 제작자들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제 영상이 가진 진정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연출이나 과장 없이 순수한 감정을 담아낸 것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는 평가였죠. 상영이 끝난 후 한 프랑스 감독이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영상은 기술적 완성도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보여줬다고.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영상 기법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페스티벌에서 특별상을 받게 됐을 때 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시상식에서 제가 한 말은 이거였어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받는 거라고,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려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상을 받고 러시아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삶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업 방향이었죠. 일본 제품 수입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 컨설팅으로 완전히 업종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15년간 해오던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유튜브 영상 덕분에 한국 기업들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왔어요. 러시아 시장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들이 제게 조언을 구했죠.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의 한 배송업체였어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했던 새벽 배송 시스템을 러시아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물론 러시아의 넓은 국토를 고려하면 전국 새벽 배송은 어렵지만 주요 도시들부터 시작해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배송받던 것을 12시간 만에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워했거든요. 특히 급한 의료용품이나 생필품을 주문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았어요. 무인 편의점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무인 시스템을 러시아에 맞게 조정해서 도입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러시아에서 무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까 하는 우려였죠. 하지만 서울에서 본 신뢰 시스템의 힘을 믿었어요. 놀랍게도 블라디보스토크 시민들이 무인 편의점을 정말 잘 이용해 주었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점점 안정화됐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기 시작하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신뢰는 정말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유튜브 채널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러 문화교류를 주제로 한 콘텐츠들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문화를 러시아에 소개하고 러시아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독자 수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뿌듯한 변화는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어 학습 붐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제 영상을 본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시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어요. 이런 변화를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만든 작은 다리를 통해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기뻤어요. 올해는 더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한러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러시아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고 한국 젊은이들이 러시아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 말이에요. 양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곧 실현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서울을 다시 방문했어요. 1년 만에 재방문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낯선 곳이 아니라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공항 직원들도 저를 기억하고 있어서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명동 거리를 다시 걸으면서 1년 전의 충격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믿기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무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제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도 이제는 편안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시청자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제 영상을 보고 연락한 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분들은 제 영상 덕분에 자신들의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외국인의 시각을 통해 한국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였죠. 서울에서 새로운 영상도 촬영했어요. 1년 후에 변화된 시각으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을 담았어요. 이번에는 처음 왔을 때의 놀라움보다는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기술과 시스템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그냥 경유지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소중한 곳이라고 말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GDP나 기술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 간의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 본 것처럼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사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신뢰와 배려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